소년이 온다 한강 1장 어린 새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를 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청 앞 은행나무들을 지켜본다. 흔들리는 가지 사이로 불쑥 바람의 형상이 드러나기라도 할 것처럼 공기 틈에 숨어있던 빗방울들이 일제히 튕겨져 나와 투명한 보석들같이 호공에 떠서 반짝이기라도 할 것처럼 너는 눈을 크게 떠본다. 좀 전에 가늘게 떴을 때보다 나무들의 윤곽이 흐릿해 보인다. 언젠가 안경을 맞춰야 하려나? 네모난 밤색 뿔테 안경을 쓴 작은 형의 푸르퉁한 얼굴이 떠올랐다가 분수대 쪽에서 들려오는 함성과 박수 소리에 묻혀 희미해진다. 내가 걸터앉은 상무관 출입 계단에서는 분수대가 보이지 않는다. 멀리서나마 추도식을 보려면 건물 오른편으로 돌아 나가야 한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여러분, 적시자병원에 안치되었던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자의 선창으로 애국가가 시작된다. 수천 사람의 목소리가 수천 미터의 탑처럼 겹겹이 쌓아 올려져 여자의 목소리를 덮어버린다. 무겁게 올라가다가 절정에서 결연히 쓸려 내려오는 그 곡조를 너도 낮은 목소리로 따라 부른다. 오늘 적십자병원에서 오는 죽은 사람들은 모두 몇이나 될까? 내가 아침에 물었을 때 진수영은 짧게 대답했다. 한 30명 될 거다. 저 무거운 노래의 후렴이 다시 까마득한 탑처럼 쌓아 올려졌다가 쓸려 내려오는 동안 30개의 관들이 차례로 트럭에서 내려질 것이다. 아침에 내가 형들과 함께 상무관에서 분수대 앞까지 날라놓은 28개의 관들 옆에 나란히 놓일 것이다. 애국가가 끝났는데도 아직 관이 정리되지 않았나 보다. 군중의 웅성거림 사이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시간을 벌기 위해선지 마이크를 쥔 여자가 이번엔 아리랑을 부르자고 한다. 울음소리가 잦아들 쯤 여자가 말한다. 먼저 가신 님들을 위해 묵념합시다. 수천 사람의 웅성거림이 일제히 멎은 순간 주변의 정적이 갑자기 도드라지게 느껴져 너는 놀란다. 함께 묵념하는 대신 일어선다. 초를 태워도 아무 소용없네. 냄새를 견디며 너는 강당으로 들어선다. 출입문 쪽으로는 추도식을 마친 관들이 가지런히 모여있고 아직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입관을 못한 32사람의 몸들은 흰 무명천을 덮인 채 넓은 창 아래 누워있다. 강당의 안쪽 끝까지 너는 들어간다. 구석자리에 뉘어놓은 7사람의 기름한 형상을 본다. 이들은 정수리까지 완전히 흰 무명천으로 덮어놓고 젊은 여자나 아이를 찾는 사람들에게만 잠깐씩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모습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맨 끝 모서리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가장 나쁘다. 처음 네가 보았을 때 그녀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자그마한 여자였는데 썩어가면서 이제는 성인 남자만큼 부피가 커졌다. 딸이나 여동생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천을 걷어보일 때마다 너는 부패 속도에 놀란다. 여자의 이마부터 왼쪽 눈과 광대뼈와 턱, 맨살이 드러난 왼쪽 가슴과 옆구리에는 수차례로 대검에 그은 자상이 있다. 교련복 칼라 속으로 들어온 선뜩한 빗물이 러닝셔츠를 적시고 허리까지 흘러내린다. 혼의 눈물은 차갑구나. 팔뚝에 등에 소름이 돋는다. 비가 안 들이치는 출입문 앞 처마로 너는 뛰어 돌아온다. 도청 앞 나무들이 힘차게 빗발을 튕겨내고 있다. 계단 안쪽 끝에 쪼그려 앉아 너는 얼마 전 생물 시간을 생각한다. 볕이 나른하던 5교시에 식물의 호흡에 대해 배웠던 게 다른 세상의 일 같다. 나무들은 하루에 딱 한 차례 숨쉰다고 했다. 해가 뜨면 길게 햇빛을 들이마셨다가 해가 지면 길게 이산화탄소를 내쉰다고 했다. 그토록 참을성 있게 긴 숨을 들이쉬는 나무들의 입과 코로 저렇게 세찬 비가 퍼붓고 있다.
그 다른 세상이 계속됐다면 지난주에 너는 중간고사를 봤을 거다. 시험 끝에 일요일이니 오늘은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마당에서 정대와 배드민턴을 쳤을 거다. 지난 일주일이 실감되지 않는 것만큼이나 그 다른 세상의 시간이 더 이상 실감되지 않는다. 학교의 앞 서점에서 문제집을 사려고 혼자 집을 나선 지난 일요일이었다. 갑자기 거리에 들어찬 무장군인들이 어쩐지 무서워 너는 천변길로 내려가 걸었다. 신혼부부로 보이는 성경과 찬송가 책을 손에 든 양복 입은 남자와 감색 원피스 차림의 여자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몇 차례 위쪽 도로에서 들리더니 총을 메고 곤봉을 쥔 군인 셋이 언덕배기를 타고 내려와 그 젊은 부부를 둘러쌌다. 누군가를 뒤쫓다 잘못 내려온 것 같았다. 공터의 축축한 모래흙에 거기 드리워진 검푸른 숯그늘에 어른거리며 나는 생각했어.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까? 괴롭지 않았어. 썩어가던 내 거뭇한 얼굴이 이제 깨끗이 사라질 것이. 아깝지 않았어. 그 치욕스러운 몸이 남김없이 불타버릴 것이. 목숨을 가졌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난 단순해지고 싶었어.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싶지 않았어. 너에게 가자. 그러자 모든 게 분명해졌어. 서두를 것 없었어. 해가 뜨기 전에 날아오르면 불빛이 모여있는 도심으로 가는 방향을 찾을 수 있겠지. 동터오는 거리를 더듬어 너와 내가 살던 집으로 어른어른 나아갈 수 있겠지. 어쩌면 넌 그동안 누나를 찾아냈을지도 몰라. 너를 따라가면 누나의 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몸 언저리에 어른거리고 있는 누나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 누나는 이미 우리가 살던 방에 돌아와 나를 기다리며 그 창틀에 차가운 돛돌 위에 어른거리고 있을지도 몰라. 사위어가는 잔불의 주황빛 불꽃 사이로 나는 스며들어가 보았어. 세찬 불길 속에서 몸들의 탑은 무너져 뒤섞인 뜨거운 유골들을 더는 구별할 수 없었어. 고요한 새벽이었어. 불길이 사그라지며 숲은 다시 어두워졌어. 어린 군인들은 흙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죽은 듯 잠들어 있었어. 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어. 한 번에 수천 개의 불꽃을 쏘아 올리는 것 같은 폭약 소리, 먼 비명 소리, 한꺼번에 숨들이 끊어지는 소리, 놀란 혼들이 한꺼번에 몸들에서 뛰쳐나오는 기적. 그때 너는 죽었어. 그게 어디인지 모르면서 네가 죽은 순간만을 나는 느꼈어. 빛이 없는 허공으로 번지며 나는 위로, 더 위로 올라갔어. 캄캄했어. 도시의 어느 방향으로도 어느 구역, 어느 집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어. 눈부신 불꽃들이 뿜어져 나오는 곳은 멀리 있는 한 지점뿐이었어. 연달아 쏘아 올려지는 조명탄 불빛들을 번쩍이며 흩튀는 총신들의 불꽃을 나는 봤어. 그때 그곳으로 가야 했을까? 그곳으로 힘차게 날아갔다면 너를, 방금 내 몸에서 뛰쳐나온 놀란 너를 만날 수 있었을까? 여전히 눈에서 피가 흐르는 채 서서히 조여오는 거대한 얼음 같은 새벽빛 속에서 나는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었어.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군인들이 쏘아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의 흐르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난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도청 앞 스피커에서 연주곡으로 흘러나온 애국가에 맞춰 군인들이 발포한 건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시위 대열 중간에 서 있던 나는 달아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이 산산조각나 흩어졌습니다. 총소리는 광장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높은 건물마다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을 버려둔 채 나는 계속 달렸습니다. 광장에서 충분히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멈췄습니다. 허파가 터질 듯 숨이 찼습니다. 땀과 눈에 얼굴이 흠뻑 젖은 채 셔터가 내려진 상점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도청에 남은 어린 친구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양심의 보석을 죽음과 맞바꿔도 좋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총을 메고 창 아래 웅크려 앉아 배가 고프다고 말하던 아이들, 소회의실에 남은 카스텔라와 환타를 얼른 가져와 먹어도 되느냐고 묻던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뭘 알고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계엄군이 10분 안에 도청에 다다를 거라는 부전이 들어왔을 때 김진수는 자신이 맡은 창을 등지고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 죽을 거지만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은 그래선 안 된다. 마치 자신이 20살이 아니라 30이나 40쯤 되는 사내인 것처럼 그는 말했습니다. 항복해야 돼. 만약 모두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총을 버리고 즉시 항복해. 살아남을 길을 찾아. 다음에 일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기억하라고 나에게 말할 권한은 이제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조의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 영혼이란 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 아니, 그건 무슨 유리 같은 건가? 유리는 투명하고 깨지기 쉽지. 그게 유리의 본성이지. 그러니까 유리로 만든 물건은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거지. 금이 가거나 부서지면 못 쓰게 되니까. 버려야 하니까. 예전에 우린 깨지지 않은 유리를 갖고 있었지. 그게 유리인지 뭔지 확인도 안 해본 단단하고 투명한 진짜였지. 그러니까 우린 부서지면서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었던 걸 보여준 거지. 진짜 유리로 만들어진 인간이었던 걸 증명한 거야. 살아있는 김진수와의 만남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부호를 들은 것은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한 번 사무실로 전화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근무 중이어서 받지 못했고 근무가 끝나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엔 그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가을은 유난히 비가 잦았고 비가 그칠 때마다 가파르게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내 중학교 학생증에서 사진만 오려갖고 지갑 속에 넣어놨다. 낮이나 밤이나 텅 빈 집이지만은 아무도 찾아올 일 없는 새벽에 하얀 습자지로 여러 번 접어 싸놓은 내 얼굴을 펼쳐본다. 아무도 엿들을 사람이 없지만은 가만가만 부른다. 동호야. 가을비가 지나가서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엔 잠바 속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무릎을 뒤품수로 절름절름 천변으로 내려간다. 코스모스가 색색깔로 피어있는 길,
동그랗게 다리를 틀고 죽은 지렁이들의 쇠파리가 깨는 길을 싸묵싸묵 걷는다. 내가 6살, 7살 먹었을 적에, 한시도 가만히 안 있을 적에 네 형들이 다 학교 가버리면 너는 심심해서 어쩔 줄을 몰랐지.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네 아버지가 있는 가게까지 날마다 천변길로 걸어갔지. 나무 그늘이 햇빛을 가리는 것을 너는 싫어했지. 조그만 것이 힘도 쉬고 고집도 쉬어서 힘껏 내 손목을 밝은 쪽으로 끌었지. 수치 적고 가늘디 가는 머리카락 속가정 땀이 나서 반짝반짝 함수로 아픈 것매니로 쌕쌕 숨을 몰아 쉼수로 엄마 저쪽으로 가. 기왕이면 햇빛 있는 대로. 못 이기는 척 나는 한없이 내 손에 끌려 걸어갔지. 엄마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폈네. 왜 깜깜한 데로 가. 저쪽으로 가. 꽃핀 쪽으로. 특별하게 장인한 군인들이 있었다. 처음 자료를 접하며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연행할 목적도 아니면서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살상들이었다. 죄의식도 망설임도 없는 한낮의 폭력. 그렇게 잔인성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명령했던 지휘관들. 1979년 가을 부마항쟁을 진압할 때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은 박정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캄보디아에서는 200만 명도 더 죽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위가 확대되었을 당시 군은 거리에서 비무장 시민을 향해 화염 방사기를 발사했다. 인도적 이유로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던 납탄을 병사들에게 지급했다. 박정희의 양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각별한 신임을 얻었던 전두환은 만에 하나 도청이 함락되지 않을 경우 전투기를 보내 도시를 폭격하는 수순을 검토하고 있었다. 집단 발포 직전인 5월 21일 오전 군용 헬기를 타고 와 그 도시의 땅을 밟는 그의 영상을 보았다. 젊은 장군의 태연한 얼굴. 성큼성큼 헬기를 등지고 걸어와 마중 나온 장교와 힘차게 악수를 나눈다. 그 경험은 방사능 피폭과 비슷해요 라고 고문 생존자가 말하는 인터뷰를 읽었다. 뼈와 근육에 침착된 방사성 물질이 수십 년간 몸속을 머무르며 염색체를 변형시킨다. 세포를 암으로 만들어 생명을 공격한다. 피폭된 자가 죽는다 해도 몸을 태워 뼈만 남긴다 해도 그 물질이 사라지지 않는다. 2009년 1월 새벽 용산에서 막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중얼거렸던 것을 기억한다. 저건 광주잖아.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피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가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되었다. 덧나고 폭발하며 피투성이로 재건되었다.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